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신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결국 84일 만입니다. 국회가 사실상의 정상화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사실상의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정개특위 또 4개 특위 기간 연장안이 처리됐고 또 한국당은 상임위 전면 복귀를 선언해서 국회 내에서 입법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여튼 84일 만에 합의를 했어요, 그죠? 네. 정상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사실은 나경원 대표가 속마음을 여러 차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길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환과 외환이 함께 겹칠 경우에 가장 당의 위기가 온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 또 당의 지지율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어차피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끊임없이 원안으로 들어가자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복귀를 한 거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늦었습니다만은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 중에서 꼭 필요한 법안의 처리라든지 또 추경 예산에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칠 거는 고치고 바꿀 거는 바꾸고 또 신속하게 좀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6월 바람입니다. 국회가 열렸으니까 추경안도 6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혔겠죠? 네, 이제? 어쨌든 그 예결위 자체가 다시 이제 세팅이 돼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예결위원들도 얼마나 사실은 새로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싶었을 텐데 더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 있잖아요. 80일간 세계일주도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정상화 이제 한 80% 정상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상임위는 다 복귀했기 때문에 84일 만인데 또 한 차례 해프닝도 겪었잖아요. 합의했다가 2시간 만에 또 깨지고.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당 내부에서도 아마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영남권의 강경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임위들도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경은 물론이고 저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추경 예산 지원을 기다리는 그 재해 지역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당이 이 정개특위든 사개특위든 위원장 하나 받고 명분을 갖춰서 이제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도 얻은 거 없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했지만은 명분은 갖췄다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또 한 차례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국민적 비난을 더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잘못하다가는 한국당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되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잘 됐다고 보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서로 줄다리기 하지 말고 추경안도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야죠. 그렇죠?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국회에서 해야죠. 그게 판이죠. 예. 지난주에 신성호 전 의원께서 복귀하라고 딱 이제 얘기하셨는데 며칠 좀 뒤에 복귀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보면 누가 이겼냐는 데 투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 내에 보면 누가 이겼나 끝나고 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땡겼지 이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경계해야 될 인물들이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당 내에도 진짜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야 봐라 지금 북한 목숨이 왔는데 미스테리가 너무 많다. 손혜원 사건도 터졌다. 윤석열 청문회도 해야 되고 일하고 싶은 의원들은요 지금 이 찬스에 야당이 국회 밖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특정 의원을 말씀드린 그렇지만 또 다수의 강경파들은 뭐냐 이거 나경원 갖고 온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국회 복귀 항복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떠나서 저는 명분이냐 신뢰하는 논쟁에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한 60일 정도는 한국당 정말 잘한다고 박수쳤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런데 이런 너 언제 할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명분이 있고 또 하나는 김용태 의원이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지도부를 비판했는데 국민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무 조건 없이 바로 들어가자 뭐 이런 네. 주장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국회에 들어간 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는 진짜 할 일도 많고 추경 예산 일단 제 부분부터 빨리 통과시키고 그다음부터는 각 상임위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지금 하고 싶은 먹잇감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 중에서 한 사람을 한국당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번 협상. 물론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정략적이고 그 사람들끼리 리그고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거지. 네. 보면 꼭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 또 사보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요. 내부적으로 정리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것과 싸우는 걸 보면 국민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안 심사도 아마 단계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열리겠네요. 주말 사이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중에 하겠죠. 민주당이 네. 먼저 일단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고민을 좀 하겠죠. 양당에서. 네. 자, 이번 한 주도 갖가지 이슈가 넘쳐났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럼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딛는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활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실 예정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담대한 행보를 응원합니다. 비핵화와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비로소 달성되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허구적인 비핵화 픽션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마저 추락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과 감정에 빠져서 자칫 한반도 평화라는 최우선의 국익을 놓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G20에서 한미 정상회담까지 문 대통령 비핵화 외교전 성과와 과제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정상 외교전이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에 참석해서요,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등 숨가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G20 회의가 끝나는 이번 주말에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연달아 개최돼서 지난 4개월간 멈춰섰던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과 외교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어제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한도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밤엔 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1대1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정상들과 지금 연이어서 하는데요. 먼저 좀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 대통령의 지금 외교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큰 틀에서 이제 이번 G20 행사에 대통령이 만나는 정상들을 보면 크게 이제 동북아 평화와 관련돼서 물론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니까요. 이제 그런 연쇄 회동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서로 어떤 평화적 해결에 대한 어떤 다시 재추인 내지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서로 간에 말하자면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 그걸 통해서 어쨌든 김정은으로 하여금 확실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이 한 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신남방 정책의 가속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정상들 만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도화의 어떤 투자라든지 우리가 어떤 산업화에서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길게 우리 산업화의 뿌리를 연장할 수 있는 나라들, 네. 베트남은 이번에 없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나라들과의 관계, 더불어서는 캐나다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이 산업의 확장이라고 하는 신남방 정책의 구축,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호 세력의 확보라든지, 예컨대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FTA와 관련해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연쇄회동이 앞으로 이제 G20 이후에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번 G20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G20에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이 과연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게 좀 관심 초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G20이 이 정상회의는 김정은은 오지 않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자꾸 김정은 생각하고 북핵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G20 정상회의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제, 특히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다른 것도 뭐 비핵화 한반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들만 이렇게 받아 쓰는 거지 지금 여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단판을 짓는데 이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기사 쓰는데 저는 참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리더가 김정은 땡땡 해가지고 비핵화 의지 확실히 있다. 근데 이게 제목인데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아니 김정은이가 직접 말하는 걸 기자들이 들었나? 그게 아니라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 내가 김정은을 만났더니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모릅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초부터 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마치 시진핑으로부터 김정은의 동정을 귀동냥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한 북한 관계인데 중국 주석을 통해서 그것도 한 번 만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를 만나면 미세먼지, 경제. 그런데 오히려 시 주석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 어떡할래? 이 문제는 고민정 대변인이 구체적인 말을 브리핑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런됐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웨이 문제, 화웨이 단어는 안 꺼냈지만 5G 이야기하면서 다자간 무역 한국 유지해라. 화웨이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거기서 시진핑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별로 미세먼지도 그 정도로 끝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G10이라는 데서 1대1로 만나는 외교는 그런 국가 간의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비핵화 문제는 지금 진도가 별로 안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외무성 국장이라는 자가 국장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남한 당국자들은 몸값 올리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빠져라. 지금 당신들이 남한의 당국자들이 물밑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다,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우리 하는 거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은 완전히 그 대한민국 남한 당국자를 이렇게 소외시키는데 우리만 지금 자꾸만 중재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굳이 우리가 G10에서 자꾸만 김정은 북핵 이야기만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는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과거에는 한미일 지도자가 나란히 서가지고 했던 그 자리에 한미일이 아니라 일본, 미국, 인도 정상이 섰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새로운 경제 블록을 지금 만든다는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왜 우리가 지금 G10에서 경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건데 자꾸만 비핵화에 매몰돼가지고 이런 쪽 기사만 추적하냐. 저는 언론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G10가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아베는요, 한국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19개 정상들 다 1대1로 만난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불만만 토로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교적 어떤 성과를 위해서 장관은 뭘 할 것이며 고민할 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님, 네. 원래 G20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나 무역, 기후변화 이런 의제가 이제 큰 주제들이죠. 금융이 가장 큰 문제죠.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한반도 평화가 곧 이 경제, 세계 경제와 이게 바로 연동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강조하면서 뭐 그런 정상회담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G20 정상회담 이후에 G20 회의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30일 날 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조금 한번 어떤 식으로든 조금 만남이 이루어져서 좀 네. 얘기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그 물 건너가는 카드가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했고 또 중국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는 뭐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북한의 그 북미 간 대화의 의지를 확인했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메신저 역할을 그 중국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오늘 밤에 이루어질 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사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또는 러시아의 역할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사실 주된 이유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방문했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은 이 북한의 비핵화 그 협상에서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플레이어가 사실은 한두 군데가 더 늘어난 셈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지가 그렇게 녹록지 않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원래 이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지 사실 우리도 사실 끼어들 여지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워낙 교착 상태가 이제 계속화되고 또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교착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역할을 좀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죠. 우리도 또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럼프와의 이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또 얘기를 끌어낼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 상황이 조금 중간에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냥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소위 지난번에 북한 뭐 김정은 대변인 발언 나오면서 왜 북한 편드냐 그리고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너무 그 북한 위주로 생각하는 장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태도를 보면 너네 빠져라. 나만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미국 편에서 생각하느냐 주체적으로 생각하라 또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북한의 지금 이런 발언의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즉각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좀 그 우리가 뭔가를 좀 시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자꾸 이런 주체적으로 좀 해라, 눈치 보지 말고 해라 이런 사인을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가 어떻게 지금 이 조정이 네. 될 건가.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매우 나빠진다면 우리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지금 악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요일 날 있을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 예. 이런 것들에 지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우리 네.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성호 전 의원이 지적한 게 결국 이제 G20 회의라는 게 네. 비핵화 회의는 아니다. 그죠? 맞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무역에서의 다자 회의 관계인데 지금 미국 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자 회의가 아니라 양자 회의가 되면서 그 여파가 한국 경제에 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걸 어떤 카드를 내놓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는 좀 뒤에 얘기를 하죠. 예. 우선 사실은 이제 이러한 현재의 트럼프 체제에서 G20 회의의 특성이요. 네. 일본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소니만 보고 앉아 있지 전혀 어떤 뭐 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G20이라고 하는 형태가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 패권이 한계가 그렇죠. 미쳤기 때문에 G7에서 다른 나라를 보강해서 G20가 됐는데 이와 같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보호무역,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체제를 일반화하려는 체제라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있냐. 물론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다양한 다자적인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같으면 완전히 미국이 중국을 깨고 한국을 깨고 일본을 깨고 모든 나라에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시하고 체크하는 그런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부분. 보호주로 돌아가려고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G20이 어떤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느냐, 다른 나라의 어떤 역동성이 얼마나 발현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이번 체제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뭐 철학이라든지 외교 전략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 어떤 미국 패권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다시 재고가 저는 필요하다. 예컨대 이제 오늘 내일 지나가면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국제적 금융적 제재, 국제적 동조, 뭐 돈 세탁 방지법, 뭐 좋은 뜻입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세계 자유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반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이것을 각 그 나라별로 아젠다대로 정말 시진핑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어떤 갈등만 부딪히는 어떤 계기로 되고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상체기만 돋도는 장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교력이 과연 있는 건지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통상 교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것이 하나의 시험대가 됐다는 면에서 과연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이 너무 말하자면 비핵화나 평화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실무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국회에서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부 동감하는 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요지가 비슷한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G20 회의에서 일본하고 같은 입장일 수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틀림없이 이번 G20 회의에서 일본한테 니들 군사 분담금 더 내 이거 이야기 꼭 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내년 선거도 있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군사 분담금을 일본과 한국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또 외교 경제 문제에서도 자 시진핑과 아베가 어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벚꽃 필 때 일본 오시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시진핑이 좋은 아이디어다. 지금 완전히 사전에 양 나라의 외교장관이 만나서 역사 문제, 영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미. 왜? 실리를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역사 문제 뭐 이런 거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 끊느냐면 지금 강경화 장관이 있는 그 외교부에 통상 외교, 뭐 대북, 뭐 안보 외교, 근데 이렇게만 가른다면 지금 과거에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통상에 많이 갔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 바뀐 뒤에 다 대기업 들어가고 다 그만둔 사람도 많고 다 인사이동하고 그다음에 과거 일본, 미국 이쪽 라인들이 원래 정통파입니다. 근데 일본 다 피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외교가 지금 어디 갔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하고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오사카에서 그것도 우리 교포가만히 사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를 못 만나냐. 심지어는 교토통신 보도를 보니까 또 열받는 게 일본이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을 합니다. 안 만난다. 다만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다. 이게 교토통신 보도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한일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 서로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국익을 위해서는 적들끼리도 만나는데 지금 북한 문제는 뭐 일단 홀딩 해놓고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그와 별도로 무역 문제는요 또 일본과 한국이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분쟁 낀 사람으로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해야 되는데 액티브하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요. 경제 문제는 실종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뭐 듭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캐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3국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엔 G20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복잡한 관계가 내부에 있으니까 이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비핵화 얘기를 좀 더 진전시킬까요? 지금 거기서 비핵화 부분이 잠깐만 꼬인다 이거죠. 또 중국이 숟가락 얹고 러시아가 또 숟가락 얹을 것 같은데. 뭐 꼬이는 배경이 이제 우선은 뭐 북한에서 남한 정부를 보호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다. 뭐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양 정상 간의 관계는 더없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뭐 외무성 국장이 미국 국장이 내놓은 그 언사를 보면 굉장히 뭐 우리 대통령과 국격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제 그런 건데 물론 그것은 통정부 라인에서 지난 말하자면 어떤 그 정상회담 미 북한의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에 말하자면 외무성 중심으로 가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관점 뭐 말하자면 뭐
남한하고 일 안 하고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 그렇죠. 그렇지. 그런 외교 통미봉남의 정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왜 한국이 경업에 나서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 아까 김정인 의원도 일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애둘러하는 얘기. 니네들이 먼저 좀 우리한테 달라. 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얘기겠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생생만 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두 개에 포함되어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한테 큰형님 면 한번 세워달라 했을 때 그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남한 아니고 중국에 우리가 더 큰 의지를 하겠다. 그래서 뭐 결국 시진핑도 가서 북한한테 결국 남한이 안 해주면 우리 북한이 도와주겠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미를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관계는 또 나빠진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장가지들을 가지고 전체 틀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논의의 장을 가지기 위한 군불대기는 오히려 지금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주변에 찬 공기들도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현재 어떤 북한 내부에서 오히려 국내 정치를 단속하기 위해서 남한을 더 크게 때리는, 또 미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외교 라인 교체해라, 협상 라인 네, 교체해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트럼프 듭니다. 대통령이 내일 우리 한국을 방문하죠? 네, 내일 DMZ까지 간다고 그러던데요. 네, G20 정상이 끝나고 이제 방한을 해서 30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북미 간의 최악의 상황은 양쪽 다 막아보자라는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그 암묵적인 서로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켓 쏘고 뭐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그 발사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그 뭐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거 쏘는 것보다는 서로 그래도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나은 모습이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 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이나 그 금강산 개성공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불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큰둥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네. 우리 뒷배가 있다라고 이제 북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그 미국과는 완전 다른 해법이긴 했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거의 이제 비핵화에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 하노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 대통령의 어떤 해법이 과연 촉진제로서 어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지,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고 북한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뭐 내일 모레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G20 정상회의에서 뭐 경제나 다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이 비핵화 관련한 이 당사국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부분 여기에 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지금 이제 오사카에서 결국은 시진핑 또 푸틴 한반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네. 뭐 일본의 아베 총리는 못 만났습니다만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하고, 그래서 비핵화 관련 우리가 가장 중요한 비핵화 관련 외교는 하고 있다. 그게 또 다자 외교일 수도 있어요. 비핵화 관련.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한국을 방한하는 것도 또 어떻게 따져보면 트럼프의 속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우리 청와대가 우리 위주로 보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보도들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DMZ에 간다, 김정은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들이 한동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언론 추측이죠. 아니, 추측이지만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 말 듣고 쓴 겁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는 추측이지만, 근데 그걸 보고 백악관이 불쾌해하면서 안 만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가 다른 일정은 모르겠지만 꼭 집어서 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회장, 부회장 이재용 누구 찍어가지고 온 30일 오전 그 모임이 제일 중요한 트럼프의 모임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거 말고 백악관 쪽에서 요청한 일정은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전체 모임에서 악수는 한 적이 있지만 경제인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찍었답니다. 지금 몇 명을 찍어 만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회담을 하고 DMZ 가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난번에도 이제 날씨가 나빠서 못 간 거지 미국 대통령은 한국만 오면 꼭 가고 싶답니다. 왜? 말로만 듣던 DMZ가 어떤 데신지 그리고 또한 그 현장을 가보는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한국 방한 그 네. 상징인데 뭐 그 클린턴 부시면 다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는 가는데 다만 메시지가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평화 메시지보다는 압박의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하는 그 은사들을 보면 상당히 미국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 미국 대통령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됐고 또 친서 때문에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내용 없었다. 생일 축하 편지였다.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가 한국에 자꾸만 우리는 우리 위주로 뭐 김정은을 만날지 모른다, 뭐 평화 메시지 갖고 올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트럼프가 던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던지면 좋겠습니다만 네. 한번 봅시다 한번. 예. 자, 하여튼 G20 회의가 이제 내일 오전이면 그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을 합의할지. 거기에 따라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속에서 우리 외교력이 이제 투영될 것 같고요. 비핵화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니까 지금 DMZ에 가서 진짜 평화의 메시지를 날릴지 진성호 의원님처럼 그런 강경한 메시지를 날릴지 하여튼 그건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논의를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두 번째 주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진 조국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무능으로 점철된 조국으로 법무부를 초토화시킬 생각은 접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돌려막기 인사, 과잉 포장된 조국 모두 끝낼 때가 됐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이낙연 조국 거치 촉각. 문재인 정부 총선용 개각 전망은 어떤 것이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내년 4월 총선 등 이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요.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소를 놓고서 여야가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10명 안팎의 대규모 인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3기회가 그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은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한국당에서 상당히 야당에서 이 문제 갖고 상당히 논의가 뜨거운 것 같아요, 진 의원님. 뜨겁죠. 네. 그러니까 일단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갖는 캐릭터, 그러니까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최측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세력을 지금 뭐 초토화시키려느냐, 뭐 아주 센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한답니다. 이유는 제가 보니까 좀 이해를 할 만한 게 첫째는 지금은 사법개혁의 법안까지 만들어져 있다. 지금 만약에 초기 법무부 장관이면 조국이 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야당이 참 싫어하는 기피 인물이다. 굳이 이런 사람을 장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게 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조국 수석이 검사 출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굉장히 격렬한 것 같고 지금 보셨지만 다른 야당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10년 전, 뭐 8년 전입니까? 어쨌든 권재진 장관인가 저 권재진 수석을 그러니까 장관대 쪽을 근데 이명박 바로 그 사람 대통령이 법무장관 예, 같죠. 그 이제 권재진 씨가 사실은 최측근이었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특히 MB 하고요? 이제 MB 연구인하고 무슨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관계 말고도 최측근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친했던 관계인데 민정수석을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을 가니까 그때 민주당이 그때 막 성명서 발표하고 할 때 보면 이거는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냐. 그때 논리들이 아주 정렬했는데 딱 그 논리 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번 세탁도 없이 그냥 바로 법무부 장관 간다는 거는 특히 그것도 이제 그때랑 비슷한 게 선거를 앞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치를 법무부 장관을 자기 민정수석을 보낸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갈 뻔했는데 반대가 하도 많으니까 그때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민정수석이 장관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건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과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무부 장관도 만들 수 있고 검찰총장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동질 말하자면 공감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깝다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데 대한 인식들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차원으로 했을 수도 네. 있겠다라는 자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같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대통령은 올인돼 있기 때문에 왜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야당이 당연히 그때도 자기가 경험해 봤거니와 불보듯 뻔하게 반대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사법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가시겠다 이런 의지로 우리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정 의원님 얘기 들어. 왜 그럴까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요? 네. 장하성 조국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개혁 의지의 상징적인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장하 실장은 지금은 이제 뭐 그 중국 대사로 나가 있고 조국 수석은 그 수많은 인사 검증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실패, 그다음에 장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또 인사 철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 수석이 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조국 수석이 본인은 입법부보다는 행정부형 뭐 인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오보라고 청와대가 항의했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즉 나는 선출직엔 나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대선 주자로 뭐 이렇게 키우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제 행정과역이라는 것이 행정부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장관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뭐 저의 이런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는 이제 뭐 논외로 하고요. 아마 이 마지막까지 개혁의 고삐를 쥐고 있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조국 수석을 법무장을 기용을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검증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민정수석이니까.
장관으로 기억이 된다고 네, 하면 예. 네, 후임 민정수석이 먼저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누가 하겠죠. 그건.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또 안 된다고 하면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이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국회에서 뜨거워지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인사 스타일상 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갈 확률이 매우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 시시비비를 따질 때 여권 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만 대놓고 크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여권이 처한 현실이었죠. 그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왜 내부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저는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총선 참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불만들이 뭐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장관의 기용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자와 이제 어떻게 또 이 조화롭게 이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것인가.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앉혀뒀던 이유에 대해서 늘 청와대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적임자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국 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정수석을 두는 것이라는 얘기를 무한 반복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개혁 과제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여튼 국회 청문회 거쳐야 하잖아요, 그죠? 예. 처음으로 검증 받는 거죠, 이제. 네. 7월이 되겠네요. 일단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7월 네. 8일입니다. 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 국회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다른 이제 정치인 장관들, 유은혜 부총리라든가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체도 이제 7, 8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까지는 마무리 짓지 않겠냐, 이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9월 정기국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 가장 재장수 장관은 김영미 장관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숨가쁘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마평에 또 하나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네.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지역구로 바로 가기 위한 포석이든 아니면 또 한 단계 격상되는 그런 가능성도 아직까지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유은혜 부총리라든지 또 과기부 장관, 유영민 네. 장관이라든지 이런 또 진선미 장관, 여가부 장관 이런 분들은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 외에도 이용선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 네. 같은 분, 또 외에 정태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석에서 내려왔어요. 관악에서 출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부분적인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내년 총선을 위한 진용을 짠다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 가까이 정도 되는 어떤 큰 폭의 새로운 어떤 총선 자원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늦어도 가을 네. 정리를 해야만 새로운 총리가 나타나야 네. 내년 총선도 안정적으로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낙마하게 이제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네. 예. 그래서 공을 좀 더 드려야 되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 호남에 대한 말하자면 중용, 호남 인사의 중용이 다음 총리에도 이어질 것인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기 총리 후보자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의회에 충청이나 영남 인사가 총리가 될 수 있을지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좀 이 겉과 속 또는 이 앞뒤가 좀 다른 게 이런 겁니다.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의 경우는 일단 일산 지역구 의원들인데 네. 김현미 장관이 했던 정책 하나 때문에 지금 일산에서는 2명 다 당선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로 안 들어가고 그냥 계속 장관 할래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또 두 번째,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승진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경제부총리가 된다. 심지어는 지금 말씀처럼 국무총리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김현미 장관은 본인 입으로는 다시 일산 간다고 하지만 그 지역구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가봐야 알겠지만 그다음에 이낙연은 반대 케이스인 게 이낙연 총리가 못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이낙연을 총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빨리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이런 프로세스가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이낙연 총리가 뭐 종로에 나간다, 또 뭐 어디 나간다 이야기하니까 세종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임종석 이사까지 갔다는데 이 뭐지? 그리고 뭐 또 정세균 의장 제가 듣기는 정세균 전 의장이야말로 지역구 관리는 이거랍니다. 누가 와도 뭐 이긴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지금 말씀처럼 뭐 심지어는 뭐 손학규 대표 이름도 나오고 추미애 전 대표 이름도 나오고 뭐 정세균 의장도 나옵니다. 정세균 의장을 총리로 밀어넣고 그 자리에 넣는다는 말도 나오고 어쨌든 굉장히 상상력이 다양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호남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 대통령이 호남권 총리이기 때문에 호남권 출신을 보낼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들이 거론되는 건데 반대로 충청 소외론이 요새 나옵니다. 충청 소외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 보면 뭐 호남이 뭐 제일 많고 뭐 6명, 7명 되는 것 같고 영남 특히 PK가 한 5명 되고 충남은 딱 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의외의 카드인데 가능성은 적지만 실현되면 대통령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과 예, 누가 될지 요즘 많이 두드리겠네요. 예. 청와대에서. 김주영 의원님 말씀 들을까요? 네. 예. 정기국회 전에 7말 8초 개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정기국회 전에 개각을 하려면 조금 그 당으로 돌아갈 사람 돌려보내고 그렇죠. 예, 정기국회 새로운 장관이 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총리는 아까 뭐 다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성이 있고 또 섣불리 또 이렇게 그 후보를 지명하기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직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청와대건 내각이건 이제 그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복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돌려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차제 좀 뭔가 새롭게 좀 인적 구성을 해가지고 마지막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만 뭐 개혁의 절반의 성공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선거 없는 유일한 해가 2019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참 어려워진다 했는데 이 국회가 뭐 80여일 만에 문을 이제 80% 열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갈 길이 멀고요. 그리고 성과를 정말 예상한 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하기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네. 개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것이 아마 마지막 남은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뭐 하마평이 안 올랐습니까 혹시? 저는 전혀 뭐 전혀 그렇지 않- 없습니까? 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다 좋은 자리에 다 갔었는데 항상. 장관 간다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사진 한 컷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죠.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부터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안타깝게 은평구의 엄령초등학교라는 곳에서 불과 1분도 안 돼 갖고 저렇게 건물이 전소되는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선생님 두 분이 이 아이들을 잘 무사히 탈출시켜서 큰 피해는 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호주를 가 보니까요. 예. 제일 좋은 고기는 아이들한테 먹이고 또 실제적으로 국내선을 국제선보다 더 잘 만들고 그것은 우리나라 세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정말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중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8%밖에 안 돼요. 저 학교도 5층, 4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에도 4, 5층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유독가스가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건물 마감재로 된데도 전체 학교의 10%가 넘거든요. 앞으로 많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최우선으로 투자되고
제일 좋은 음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국가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걸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이제 26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모습입니다. 보면 이제 앞에 뭐 유원회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모습이 보이는데 네. 뒤에 서 있는 분이 김성환 전북 교육감입니다. 근데 김성환 전북 교육감이 최근에 그 상산고,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를 자사고에서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지금 좀 피력하고 있는데 전날도 저분이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회까지 나와서 자 상산고를 비판하면서 뭐 전교생 300, 졸업생 370명인가 80명 중에서 275명이 의대만 갔다. 이게 무슨 학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대 뭐 수십 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지금 전북 교육감이라는 분이 그 정도 상식도 없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특정 고등학교를 비판했는데 저 문제는 저는 좀 복잡하다고 보는 게 첫째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갖다가 이제 없애고 일반고로 만들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도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전북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저 지역만 다른 지역보다 커트라인을 10점 더 높여가지고 엄격한 잣대로 이 상산고를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서울에 있는 뭐 신경민 의원, 전북 출신 의원들이 다 서울 지역구를 둔 신경민, 정세균 이런 분들이 다 상산고 폐지에 대한 반대 글을 SNS에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박지원 의원, DJ가 그렇게 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뭐 지금 어쨌든 전북 지역의 유승엽 뭐 원내대표 뭐 전부 다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북 지역에 근거를 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저것을 다시 지정하도록 뭐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는 교육부가 알아서 할 거다. 유원회 장관한테 이제 모든 게 와 있는데 유원회 장관은 지금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네. 일단 절차가 전북만 저렇게 이상하게 10점 더 높게 했다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 학교의 전통이나 또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전북 지역에서 상산고는 정말 명문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다른 분들이 판단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조차도 전북 출신들은 저렇게 다 말을 하는 건데 저 문제는 유원회 장관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달라.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 부산에도 뭐 해운대고등학교 또 취소했는데 서울에는 자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나름대로 대표 뭐 상품 비슷하게 하시 있는데 그거 하나 다 없애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교육이 전국적으로 뭐 지방하고 수도권이 차이가 난다고 지금 불평이 있는데 가뜩이나 저게 홍성대 수학 정석 저자가 자기 사제를 틀어서 만든 학교인데 이걸 갖다 저렇게 없애버리면 저는 전북 도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육감도 좀 더 민심을 살펴라. 알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좀 돌출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고요. 네. 저기 정치적인 문제로 또 비화되고 있네요.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에 한국당 예. 승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26일 날 이제 한국당 행사입니다. 한국당의 우먼 페스타 행사인데요.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시키고 또 이제 여성 당원들 한번 모여서 이제 결의를 다진다. 뭐 이런 취지로 행사가 열렸는데 이제 본래 취지와 달리 이제 굉장히 오점을 남긴 행사가 네.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4개 시도당의 이제 여성 당원들이 장기자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저렇게 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이면서 춤을 추면서 한국당 승리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사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저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제 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장에는 1,600명의 여성 당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었거든요. 지도부가 거의 총출동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 의식을 누군가는 느꼈어야죠. 그리고 유감 내지는 사과하고 의도와 달리 이렇게 됐는데 이건 옳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뭐 이렇게 이걸 더 연습해가지고 우리 당에 행사 있을 때마다 뭐 하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러고 나서는 며칠 있다가는 하루 뒤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우리가 잘한 거는 보도 안 되고 이렇게 실수한 것만 크게 보도되는 게 좌파 언론 때문이다 이런 탓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좌파 언론 탓을 하고 있는 이 한국당 지도부의 현실이 이게 과연 수권 정당으로 가겠다는 한국당의 이 모습이 과연 맞는지 굉장히 이제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 퇴행적인 모습이다. 이 성인지적 감수성 제로인 그런 정당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정말 우리 울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정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황교안 대표 계속 실수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다음에 또 본인 아들 얘기해서도 또 분노를 자아냈었는데, 이유는 이렇게 국회 들어와서 제 할 일 안 하고 밖으로 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 100%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제대로 할 일 하면서 사죄할 건 사죄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여성들 지지받고 여성들 뭐 진출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문제 있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진정호 의원님 하신 말씀 없습니까? 예. 저는 보니까 일단 그 여성 당원들이 저런 거를 재밌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 지역구 해보면 뭐 모든 분들이 자기들은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저는 비슷한 의견으로 김유영 의원 말씀처럼 저런 게 이제 터진 거는 좀 자연스럽게 틀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당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여성 친화적 정당을 내세우면서 여성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당에 지금 필요한 거는 무슨 문춤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중심의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당이 혁신과 참신한 인재 영입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점검과 함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여야 정치권 모두 항상 국민 눈높이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국회, 열리는 국회에서 그 실력을 좀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기침 안 하고